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살의 남자이고 프리랜서 외주 PD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송 일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작도 해보았는데요. 저한테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결혼을 2번이나 한 남자인데요. 첫 번째 결혼 때는 23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생 때 7살 연상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의 첫 번째 결혼이었어요. 그때 저는 가난한 대학생에 주말에는 주유소로 알바를 다니고 월세가 밀려 동아리실에서 몰래 숙식을 해결했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저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번듯한 직장에 밀리지 않는 월급에 집안도 저희와는 다른 중산층 집안의 여자였거든요. 이런 차이 나는 조건에 제가 왜 좋냐고 물어보니 저를 보면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며 제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처의 말에 결혼을 하고서도 제가 보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면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은 전처가 다 발벗고 나서서 했으니까요. 저는 맨날 일만 벌였지 제대로 된 수습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나는 무조건 감독이 될 거니까 당신이 나 좀 뒷바라지 해줘. 내가 정말이지 이름을 떨치는 감독이 되면 그때 내가 당신한테 받은 것들 전부 다 돌려줄게. 라고 하며 결혼 생활 5년 동안 집에 제대로 된 돈을 갖다 준 적이 없었죠. 한편으론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니 저도 이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주변에 같이 일하는 친구나 선후배한테도 나는 우리 마누라가 내 보험이잖아? 라고 했던 무책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전처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저보다 연상이었던 전처는 이혼 요구도 아주 깔끔했죠. 어차피 우리 둘 사이에 애도 없고 당신한테는 받을 돈도 없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하자. 자질구레하게 매달리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느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말자 우리. 라고 하는데 그 말에 반박할 얘기도 없었죠. 다 맞는 말이었고 되려 저한테 위자료를 안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헤어진 후로 더 빈털터리로 살았어요. 말은 감독이 되겠다는 포부로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워가며 아무 일이나 하지 못했고 계속 연출 쪽 일만 하곤 했어요.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방송 쪽 일을 하고 경력도 조금 쌓이다 보니 프리랜서 PD라는 명함 하나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말을 맞아 아는 선배의 부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하게 되었어요.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사시는 모습을 찍어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제가 촬영을 가는 곳에 대해선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말로만 들어도 정말 힘들게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뒤 할머님이 사시는 곳에 찾아갔고 집 입구부터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죠. 여기에 사람이 산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어요. 다들 TV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그런 집이었는데 문제는 쓰러질 것 같은 집보다 집 안이 더 문제였죠. 집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진 대형 쓰레기통 같았고 제대로 치우지 않는 곳엔 벌레들과 악취들이 진동을 했어요. 선배 말로는 여기 사시는 할머니께서 물건을 버리지 않고 버린 물건까지 죄다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집을 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쓰레기들을 비집고 들어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러니 집 안쪽엔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가 한 분 누워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보조기의 도움 없이는 걷는 게 힘들다고 하셨죠. 집에도 기어 다니셨으니까요. 이런 할머니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아침 점심을 굶었다며 배가 많이 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할머니를 위해 빵과 우유를 사와 드시라고 드렸어요. 그러니 그 빵과 우유를 숨도 쉬지 않으시고 허겁지겁 드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할머니 빵 더 사드릴 테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가 체하세요 라고 하니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며 방송국 선생님들이 나를 살렸어. 고마워요. 이렇게 먹을 걸 사다 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나한테 도움을 주기까지 한다니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돼요? 라고 하며 연신 고맙다는 말만 하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할머니네 집으로 어떤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놀란 눈을 하며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할머니네 집에 오신 거세요? 라고 하는데 무척이나 경계를 하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는 할머니의 손녀딸이었고 이 여자 또한 딱한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30살의 친구였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 결혼이 본인이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고 했어요. 빚쟁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다고 했죠. 본인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3년간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데 직접 경험을 한 당사자는 오죽가혹했을까 싶었어요. 할머니도 손녀의 이야기에 가슴을 치시며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시며 막 우시는데 손녀딸은 그런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손녀딸은 가까스럽게 그 집을 빠져나와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지옥 같은 인생에서 해방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젠 또 본인 친오빠가 문제였대요. 친오빠도 아버지처럼 노름에 빠져선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다 갖다 썼고 결국엔 사채까지 썼다는데 그 빚을 아직까지도 손녀딸이 갚고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지금 본인 친오빠는 사기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할머니를 치료해줄 돈도 할머니께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보태드리는 돈도 없다고 했어요. 가끔씩 이렇게 집에 찾아와 김밥이며 빵이며 음료수만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는 게 전부라고 했죠. 손녀딸은 그 큰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선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게요. 저희 할머니 치료라도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가련한지 제 마음까지 다 흔들릴 정도였죠. 손녀딸의 이런 가련하고 예쁜 얼굴이 슬픔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터뷰와 촬영을 마치고 손녀딸의 얼굴과 사정은 나오지 않도록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마지막 편집만을 남겨두고 있던 때였어요. 갑자기 이 일을 소개시켜준 선배한테 연락이 와선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이거 미안하게 됐다며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제작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방송을 업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허탈하던지 있던 경우가 다 있냐고 했어요. 맞아요. 저도 압니다. 이쪽 일 하다 보면 방송 엎어지는 게 비일비재한 거.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성황리에 방송을 내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손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일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거죠. 무엇보다 방송이 불발됐다고 할머니와 손녀에게 말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저 나름대로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사비도 조금 보태고 아는 지인이랑 선후배 동기들한테도 이 딱한 두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였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자그마치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들고 할머니와 손녀를 찾아갔죠. 상황 설명을 다 해드리고 적지만 이 돈 받으셔서
생활하시는데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엉엉거리고 우셨고 손녀딸도 절 보며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손녀딸은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정말 저희한테 은인이세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보람찬지 제가 이만 가보겠다고 하며 집을 나서는데 손녀딸이 절 따라 나와 집 밖에서 제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이 돈 어떻게 쓰였는지 연락드리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그 손녀딸이랑 연락을 하게 되었고 연락을 하다 서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손녀딸은 제게 먼저 저 제이씨 제 처지에 이런 말 하는 거 염치 없고 양심도 없는 거 알지만 저 제이씨를 좋아해요. 처음 제이씨 만날 때부터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이 고백을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감수해야 할 상황들이 많았지만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전처한테 받았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나 싶었죠.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내가 전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 누구보다 진지했고 불장난으로 시작한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여자와 3년 동안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자고 말하는 순간 여자친구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승낙을 해주었고 양가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오빠도 옥에서 나와 딱 한 번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친오빠한테도 2번 다시 내 여자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살라고 단단하게 일러뒀어요. 그러니 잠수를 타고는 할머니랑 여자친구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저희는 아주 조촐하게 가족들과 지인 몇 분만 초대를 해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여행은 가까운 국내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해외로 나가고 싶었는데 아내의 검소함에 국내도 좋은 곳이 많다며 남해로 4박 5일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해외를 못 나가니 근사한 호텔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아내는 그럴 거 없다며 펜션으로 가자고 했죠. 그리고 첫날 밤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으로 시장에서 떠온 회와 막걸리를 먹으려고 했어요. 아내는 저한테 먼저 씻고 오라며 그동안 저녁상을 차려둔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개운하게 씻고 나와 아내가 준비한 저녁 완찬을 즐겼어요. 결혼을 했다는 마음에 기분이 좋아 막걸리를 연달아 3잔을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졸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술이 좀 센 편인데 그대로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잠에서 깼죠. 일어나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데 아내가 없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데 심지어 여행 가방까지 사라졌어요. 제 물건만 고스란히 남긴 채 말이죠. 저는 갑자기 어제 저녁 식탁 위에 켜둔 액션캠이 생각이 났고 액션캠을 찾았어요. 제가 명색의 PD이다 보니 항상 소형 액션캠을 들고 다니면서 기념될 만한 것들을 찍거든요. 근데 그 액션캠이 제가 자는 쪽을 향해 놓여져 있었고 어제부터 제 자는 모습만 계속 찍혀져 있는 겁니다. 아마 아내가 이렇게 해두고 간 것 같았죠. 전 밖으로 나가 펜션 주인한테 아내에 대해 물어봤고 혹시 여기 어디 혼자 갈 곳이라도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주인은 저희 아내는 보지도 못했고 여기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서 차가 없으면 갈 곳도 없다고 했죠. 그리고 하필이면 펜션에 있는 방범용 CCTV도 고장이나 제 아내가 어디로 언제 어떻게 나갔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할머니한테 연락을 해 이 사실을 알렸고 아내한테 연락이 오거나 집에 오면 저한테 바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지금 바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는 겁니다. 전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효녀인 아내가 아픈 할머니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점점 드는 생각이 왠지 계획된 실종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신혼여행은 해외로 가지 않는다고 했고 그 흔한 호텔마저 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 두 개 다 아내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차 안에선 그야말로 멘붕이었어요. 실종 신고도 의미가 없었죠. 성인 실종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을 때만 조사를 착수한다고 했으니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아내의 할머니와 친오빠는 아내의 실종 소식에 난리가 나셨고 친오빠는 절 의심하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모습이 액션캠에 찍혀 있어 혐의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를 목이 빠져라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6년이란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감쪽같이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 한 2, 3년 동안은 페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작년 여름 개인 방송에서 여름 특집으로 폐가 체험을 하는 기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제가 연출을 맡게 되어 스텝 2명이랑 미리 사전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폐교라 하니 낮에 갔는데도 왠지 으스스한 분위기에 봄까지 썰렁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셋은 건물 안쪽을 살폈고 마지막으로 동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건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웬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희 셋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그 상대방도 저희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였죠. 딱 봐도 노숙자같이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희는 대충 상황 설명을 했고 그만 가자며 나오려고 하는데 그 노숙자가 가지고 있던 큰 배낭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배낭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낭에 걸려져 있던 분홍색 키링까지 그 배낭은 바로 6년 전 실종이 된 제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낭을 보자마자 그 노숙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이 가방 어디서 났냐고 하는데 그 사람은 황급히 얼굴을 가리며 왜 그러시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 노숙자가 저희 아내였거든요. 아내는 아주 말도 못한 몰골로 이빨까지 다 빠져 있었는데 저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아내가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6년 전 그날에 대해 다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곤 제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듯 했죠. 제이씨, 사실은 나 제이씨한테 숨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라며 운을 떼는데 저희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제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제 친오빠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 남편이고요. 그리고 재혼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다리가 휘청해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의 할머니, 그러니까 원래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다 계획을 짰다는데 처음에는 방송을 통해 사기를 치려고 했대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지니니 일부러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손자, 손녀로 둔갑시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방송이 엎어지면서 저라는 사람이 본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걸 보고 타겟을 변경해 절 이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저랑 결혼까지 해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가로채라고 했대요. 어차피 자기 아들은 그때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라도 돈을 좀 뜯어내라고 했다는데 아내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제게 접근을 했대요. 근데 저랑 3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며 절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신혼여행 첫날 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저를 그 사기꾼들로부터 구원하는 게 절 돕는 거라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가질 않아 그렇게 날 지키고 싶었으면 당신 남편이란 사람하고 헤어지던가 아님 나랑 헤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라고 하니 오열을 하며 무서웠어요. 제이씨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시어머니랑 남편이 난리를 칠 테고 제가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겠다고 하면 저를 매장시켜버릴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종이나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고아였던 저를 키워줬다는 명목으로 본인 뜻대로 절 감시하고 조종하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그 집에서 도망쳐서 나왔지만 매번 다시 잡혀 들어가 그 집 종노릇을 했으니 이렇게 제가 먼지처럼 사라져야지만 제이 씨나 내가 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법이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6년 전 그날도 일부러 제게 잠이 오는 걸 술에 넣어 잠에 들게 했고 액션캠까지 저를 비춰 본인을 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겼더라고요. 증거가 없었다면 분명히 자기 남편이 절 모함할 게 뻔했다면서요. 이 여자는 이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저와 본인의 안위를 생각했고 6년 동안 이렇게 숨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남편이란 사람과는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두 사람이 이 여자한테 협박하지 못하도록 적금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그 두 사람은 이제 이 여자한테 100m 이내에는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나름 일개 PD이다 보니 아는 형사분들도 몇 분 있어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2번 다시 이 여자 앞에 얼씬거리면 형사처벌까지 감행할 거라고 제대로 쐐기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할머니와 할머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30년 넘게 힘없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네들 실리에 이용했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이기에 도와주고 싶었죠. 이 여자도 절 도왔으니까요. 전 이 사람에게 이제라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생겼으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나 지켜주려고 한 거 너무 고맙다 라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이 여자를 잊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시작하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보단 이 여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더 맞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끔씩 잘 있냐는 안부 문자만 남길 뿐이죠.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제가 듣게 된다면 저도 믿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딱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말도 안 되고 기절초풍할 일들이 넘쳐나는구나 싶었죠. 인생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단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국상하는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